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음. 오히려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약간 어 춘추전국 그런 느낌? 어. 그러니까 안 좋아서 작년은 확실히 안 좋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인제 투심도 악화될 뿐더러 주가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희망을 잃던 상황인데 지금은 어 희망이 깨진 상태가 아니라 욕망이 이성을 앞선 상황이라고 할까요? 좀 음.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사실은 주식시장에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와야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해요. 음.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 침체가 올 만큼 주가가 반영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어. 또 시스템 리스크 이런 얘기도 하지만 서브프라임 때 제일 컸던 문제는 뭐냐면은 뭐 주식시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비쌌기 때문에 할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라고 보면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비싼 편이 아니고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이유와 투자하지 않을 이유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라든지 어떤 주요한 이슈가 뭐 공식처럼 뭐 주가 폭락 뭐 상승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또 그때의 심리와 네. 상황 이런 것들이 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자들이 좀 현혹되기 쉬운 게 혹세무민 당하기 쉬운 게 결국은 기업만 보면 되거든요. 음. 근데 거시경제를 자꾸 보는 이유가 거시경제가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더 어려운 거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 같고 어. 거시경제나 시황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들 그러니까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와 오히려 인제 동경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음. 뭐 분위기가 어수선하긴 한데 어찌 됐든 은행 쪽이 뭐 문제가 터진다든지 뭐 그런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살아남을 기업을 사 놓았다면은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집중을 하셨다면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음. 그러면은 작가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식을 계속해서 좀 사도 좋은 시기라고는 보시나요? 아까 뭐 저희 오프닝 전에 잠깐 이야기도 했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 '아 비트코인이라도 좀 투자를 해 보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브프라임급의 어떤 위기가 터져도 결국에는 회복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걱정이 커질 만큼 커지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더 큰 위기를 대비한다고 전략 매도를 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그런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반등 타이밍도 못 잡으실 거고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갑자기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포모에 빠져 가지고 더 위험한 시기에 잘못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저는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해서 뭐 '큰 위기를 대비한다.' 이거는 못할 것 같고 큰 위기가 터지면 그냥 몸으로 때려 맞으면서 버틸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주식 투자와 현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세요? 저는 일단은 주식이 그러니까 현금 여력이 지금은 없는 상태고요. 근데 본업이 있고 계속해서 현금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화 채굴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0% 에서 30% 수준이면은 뭐 어지간한 일이 있더라도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10% 미만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좀 더 문제가 생겼을 때 멘탈이 터지실 수도 있고 30% 이상 현금을 준비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상이 망하길 바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마음이 편한 현금 비중이 10% 에서 30% 였었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네. 더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럼 물을 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더 낫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알고 있음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2020년 그 3월 폭락 때도 정말 기민하게 움직였던 투자자들은 본인이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털어버리고 어, 똑같이 빠졌지만 더 빨리 회복할 것 같은 섹터들, 예를 들면 뭐 IT 쪽이라든지 그런 거를 잽싸게 이제 대응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리서치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고, 일반적인 개민 투자자분들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만약에 그런 어떤 그 다 같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더 추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스터디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더 물타기를 하더라도 결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만큼의 어떤 리턴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는 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작가님께서 아까 기업에 집중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편입한 섹터 종목 아니면은 보고 있으신 그런 기업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뭐 바뀐 게 없어요. 포트폴리오도 바뀐 게 없고 지난번 이야기했을 때랑 크게 바뀐 게 없고 돈도 없어서 더 사지도 못하고요. 새로운 것도 보면 확실히 싼 종목들 많아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포트폴리오를 펼치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 쪽이랑 중국 리오프닝이랑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렇게 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섹터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어, 혹시 그 가운데서 네. 좀 구체적으로 기업도 좀 언급해 줄 수 있나요? 기업이요. 괜찮아 어 보이시는 거? 기업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괜찮아 보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갖고 있는 거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 이게 참고할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현대미부조선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서부 T&D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지난번에 저희 그 이야기 나눴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투자 포인트랑 달라진 게 없어요. 음, 저는 원래 인제 좀 한번 매수하면 좀 오래 가져가는 타입이어서.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좀 하나 여쭤볼 게, 그 투자 아이디어나 그런 게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막 그동안 되게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나왔던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 뭐, 미국의 독소 조항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호재 뉴스 같긴 한데, 공장 증설, 네네. 용인에다가 크게 짓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바뀌시는 건 없으세요? 예. 근데 뭐 이거는 투자하는 분들의 투자 아이디어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똑같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랑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다가 뭐 그 삼성전자가 그 300조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최근에 뉴스가 떴잖아요. 그런 거에서 인제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을 강화한다 약간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더 수혜를 입을 만한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 중소형주로 뭐 옮겨 타실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인제 그건 거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큰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뭐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이클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삼성전자가 저는 괜찮은 대안인 게, 요즘 같은 시기에 300조 원을 쓸 수 있는 기업이 대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뭐 사람 자른다고 난리고 그러고 있는데 인제 300조를 투자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믿을 만한 회사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그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일련의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뷰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보통 이제 지금 바닥은 통과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한데, 네. 앞으로 오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걸릴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이건 사실 네, 저는 인제 음, 제 투자 방식도 그렇지만은 마음 졸이고 있는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내가 뭘 몰라서 마음을 졸이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공포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래 기다린다는 게 거의 모든 투자자의 무지와 어떤 판단 미스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예, 못 기다려서
손실 난 적도 있고 못 기다려서 큰 수익을 놓친 적도 있지만 기다려서 문제가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약간 특히 반도체에 물려 있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솔직히 좀 쓴소리를 하자면은 징징대는 분들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 그런 큰 회사들이라고 했을 때 "왜 안 오르냐?" 뭐 "오를 것 같은데. 업황 언제 터나냐? 금리 언제 내려가냐?" 뭐 "빅테크 지금 사람 자르는데 괜찮냐?" 투자자들이 이렇게 징징대고 있는 와중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원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왜 그걸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그냥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은 많이 기다릴게요. 뭐 시간 필요하면 시간 드릴게요."라고 할 수 있고, 물론 더 똑똑하게 해서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된다는 분들은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부터 거의 이제 한 2년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네네. 그쵸. 이제 힘드신 것 같긴 한데 보통 한 사이클을 한 3년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네. 정도면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는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은 그 3-4 년의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오르는 게 2년 내리는 게 2 년이거든요. 음. 저도 인제 삼성전자에 일찍 들어와서 물린 상황이니까 그런 통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나 업황이나 이런 거 말고 삼성전자의 순수한 주가 변동에서 제일 오래 조정을 받은 기간이 언젠지를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냥 음. 장기 월봉 차트로 봤어요. 차트를 봤어요. 근데 1년 9 개월 이상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 저점이 1년 9 개월 차였어요. 아 그렇구나. 놀랍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 제일 안 좋았던 게 그만큼이었는데, 그러니까 몇 번의 하락 사이클 한 4-5번 정도를 체크를 해 봤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길었던 게 2015 년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1년 9 개월 정도 하락을 했었고 1년 8 개월인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요. 음.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저점 찍었던 때가 딱 그 1년 9 개월 차였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주가가 빨리 오르진 않겠죠. 근데 빨리 막 남들이 원하는 만큼 1년 9 개월의 만회를 한 번에 해소해 줄 만큼 오르진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라고 보면은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음. 그 삼성전자가 96,000원 갔을 때요. 그때 보면은 진짜 영업 실적이나 막 매출도 역대급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오르더라도 그게 좀 한계일 것이다. 그리고 뭔가 큰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그거를 뚫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저점 대비해서 오를 것 같기는 한데 좀 이렇게 위에가 뚫려 있는 네. 상승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데 재미난 게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의 주가 고점보다 실적은 후행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점 찍고 나서도 한동안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리고 2019 년에 저점 찍고 올라갈 때도 저점을 찍고 올라간 이후에도 실적이 더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주가를 선행해서 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는 업황이 아니라 심리가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96,000원 갔을 때도 실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보다는 훨씬 빨리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주가를 더 밀어 올린 것도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인가? 전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신중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업황이나 어떤 정교한 산업의 그 흐름을 지켜볼 때 '과거만큼은 안 좋지 않을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알아서 더 올려요. 음. 제가 개인 투자자로서 노리는 거는 그런 사람들의 무지에 의한 오버슈팅을 노리는 것 밖에 없어요. 아마 이번에 2차 전지에서 크게 돈을 버셨던 분들도 그런 것들의 수혜를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반도체가 바닥은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좋아질 거고 네. 그리고 그 시기가 조금 늘어진다 하면은 몸으로 버티고 시간으로 버티겠다. 네. 예. 당연히 인제 더 빨리 좋아지고 그만큼 주가가 더 빨리 반응할 섹터를 찾아내신 분들은 어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섹터들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의 마지막 포모는 항상 삼성전자였거든요. 음. 왜냐하면 국민주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거를 말하자면 약간 시장을 담는 느낌으로 삼성전자를 담는 이제 스탠스인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네. 현금 여력이 더 생긴다고 하시면요. 네. 삼성전자를 더 담으실 생각은 있으세요? 네, 저는 담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물려 있으니까. 어. 이번 아직도 아마 마이너스 한 6-7% 그 정도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살 수 있으면 더 사면 좋은데 돈이 안 생겨서. 그래서 요새는 애기도 낳고 하니까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은 '원화 채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이런 전자책 이런 것도 작성을 해 보고 있는 거고, 원화 채굴에 좀 힘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 2차 전지를 잠깐 언급해 주셔서 네. 그 여쭙고 싶은 게 그 포모 심리 있잖아요. 네. 진짜 삼성전자 들고 계실 때 2차 전지가 정말 좋은 것들은 엄청 좋았는데 네. 그때 뭐 심리적으로 '아 좀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이 혹시 안 드셨나요? 당연히 들죠. 너무 아깝죠. 어. 정말 많이 들었죠. 네. 그러면은 '그때라도 갈아타야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갈아타서 끝이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갈아타진 않았죠. 어. 소문난 잔치는 따라가지 않는다. 어. 제 인생 주식 투자 인생의 모토입니다. 어.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게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네. 상당히 그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네. 지금도 이제 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꽤 전문가분들 가운데서도. 네. 그러니까 진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고민되면 이미 늦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 산업이 거품이다, 아직도 싸다, 지금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대립하고 있다는 현상에 집중하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도 토를 안 달면은 더 룸이 남아 있는 건데, 토를 달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시세 측면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각자가 다 논리는 있어요. 여전히 싸다고 말하는 사람의 논리도 확실한 것 같고, 근데 지금 "너무 비싸다. 그 거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도 저는 납득이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여전히 싼 부분에 대한 논리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앞으로 최소 3년 이상 2차 전지를 진득하게 보유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 3년 이상 투자하면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냥 지금 주가에 사서 3년 뒤에 무조건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수준이 아니라, 3 년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5만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분명히 추가 매수 기회도 또 줄 거예요. 뭐 에코프로 BM이 작년에도 한번 큰 시세 받고 2차 전지 인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와." 했을 때 그때도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또 매수 기회가 생겼다가 다시 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절대적으로 봤을 때 싸지 않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3 년, 5년 뒤에 2차 전지가 계속 성장할 걸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사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야겠죠, 더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2차 전지에 간을 보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그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10년 뒤를 보면 지금도 싸니까 나는 일단 추격 매수해서 적당히 먹고 나올 거야. 딱 지금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기만하고 있어요.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미래 산업이니까.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려요. 항상 물려요. 물리고 나서 또 산업에 대한 그 낙관이 비관으로 바뀌어요. 제발 좀 그렇게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저는 이제 다른 데서는 이렇게 나쁜 말을 안 하는데 웅달책방은 저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발 좀 그딴 식으로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3년 이상, 5년 이상 성장이 보장되는데 중간에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되게 이렇게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지금 여기 시세가 살아 있으니까 10년 뒤에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고
나는 추격 매수해서 뭐 5%, 10%, 20%, 30%만 먹고 나올 거야. 딱 그 마음으로 지금 투자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미 여러 번 당해봐서 아실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차라리 지금은 과열 상태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욕망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단타 치고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훨씬 솔직하고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을 속이진 않으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투자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제발 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음. 그냥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2차 전지는 그나마 실체가 있다고 하지만은 실체가 없는데도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도 많거든요. 뭐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도 실체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었죠? 새로운 기술. 음. 한국 증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그 사람들의 욕망과 멍청함을 이제 제대로 박제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코데즈 컴바인, 뭐 양지사 이런 품절주들. 그다음에 보물선을 발견했다고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올랐던 그 기업들. 백신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치료제를 이렇게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는 회사들. 뭐 마스크 잘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 구멍가게 같은 회사가 막 시총 1조 되고 막 그런 사례들.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한 몇 년 단위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런 역사에서 아무것도 안 배웠다는 사실이 저는 사실 너무 속상해요. 네. 뭐 지금 2차 전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2차 전지의 주가의 흐름은 그런 어떤 과거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고, 산업을 본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그냥 지금의 어떤 사람들의 그 욕망이 가득 찬 그 상황을 좀 냉정하게 직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올랐거든요. 이게 앞으로 남은 8개월을 똑같이 더 오를 거다? 뭐 그렇게 기대하면은 새로운 기술 꼴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좀 불안한 심리적인 요소들, 현상적인 요소들이 몇 개 있는 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에코프로 BM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주식으로 돈을 번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60평생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조선 쪽에 근무를 하셨었는데 조선주를 2007년에 사셨어요.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아버지를 욕보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오셔서 에코프로 BM으로 40% 수익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뭔가 신내림 받아서 저보다 더 뛰어난 주식 천재가 되신 가능성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이 2차 전지 신드롬에 대한 반감이 좀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면은 될까요? 그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앞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그때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 보니까 그래도 네이버만큼 영업이익이 올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1조 가까이. 네. 그러면은 정말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계속해서 길게 보고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보고 모아가면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확신 없이 그냥 주가가 오르니까 올라탔으면 네. 그런 조정과 급락에 있어서 흔들리고 손해볼 확률이 높다. 네. 뭐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신규 진입을 하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은 조금만 사세요, 제발. 어. 영원히 매수 기회를 안 주고 날아간 텐베거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 2차 전지 쪽으로 진짜 잘 알고 그걸로 슈퍼겜이 되신 투자자분들도 봤지만,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적절하게 계속 기회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찾아오던 기회를. 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고 싶으니까 지금 사서 영원히 10배 올랐으면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리가 없어요. 중간에 분명히 감정 노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각오한다고 하면은 야금야금 계속해서 사 모으는 방식도 사실은 나쁘지 않거든요. 음.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분할해서 계속 사는 거. 네. 근데 그냥 이거 저축하듯이. 예, 저축하듯이. 아, 그 투자를 하는 그 방식 한 번에 진짜 올라타서 빨리 네. 빠져나오는 투자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분할해서 계속 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투자 방식으로만 해도
그 투자자의 좀 마인드와 태도를 확인해 네.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재미난 일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해서 그거를 개인 투자자인 내 입장에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먹을 수 있는 행동 패턴이 있는데, 네. 단기 성장하는 회사는 단기 투자에서는 절대로 돈 못 벌어요. 큰 돈 못 벌어요. 어, 그러니까 장기 성장하는 회사를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그 장기 성장 회사를 산다고 가정하면은 단기적인 시점으로는 절대로 돈 못 벌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동네에 그러니까 킥복싱장에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보다 그 2살인가 3살 어린 경찰관 친구인데, 저는 진짜 약간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투자건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한 5년인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7년 전이지. 그냥 주식 투자를 잘은 모르는데 내가 이제 공무원 월급 받은 걸로 어찌됐든 재테크를 해야 되니까 주식을 그냥 저축처럼 사서 모으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뭘 사야 될지, 뭐 우량주를 찾다가, 장기 성장할 우량주를 찾다가 카카오를 찾은 거예요. 그 카카오를, 왜냐면 카카오톡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쓰고 이 회사는 망할 것 같지 않고 유능한 IT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이유 때문에 이 회사는 어찌됐든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적립식 매수를 한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어, 그냥 월급 받으면 계속 사서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년을 투자를 했대요. 5년을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IT 기업들이 수혜를 입으면서 카카오가 그때 한 대여섯 배 정도 올랐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산 시점부터 하면은 거의 이제 10배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와, 그때 그 친구가 그냥 본능적으로 분석,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 주가가 그 오르는 그 에너지만 느끼고 이거 너무 좀 심하게 오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전량 매도를 해서 아파트를 샀대요. 장기 성장주는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어, 저도 그건 못 따라하겠어요. 그런 걸 따라할 자신이 없어요. 어, 근데 아마 2차 전지도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자기가 돈 벌었다고 얘기도 안 해요. 근데 보면은 단기적인 시점을 가지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찌됐든 실속은 없는 투자 행위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어떤 장기적으로 이 땅에 굴러가는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예, 뭐 에코프로 삼성사를 산다 그러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보다 분명히 또 주가가 빠져가지고 사람들 괴롭게 만드는 일이 생길 거거든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 나는 2차 전지의 미래를 믿으니까 주식을 산다. 월급 타면 따박따박 저축해서 사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괜찮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또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힘들어 하시는,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냥 맘 편하게 분할로 네. 계속해서 적립해 간다 생각하고, 그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네네. 근데 그걸 못하고 뭔가 한 방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벌써 마음에 네. 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저도 그게 후회가 돼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음, 사실 에코프로비엠은 3년 넘게 보고 있었거든요. 어, 3년 넘게 보기만 했어요. 이게 살 용기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계속 평가 손실이나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혹시 2차 전지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남들보다는 안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남들만큼은 못했어요. 네, 혹시나 막 요즘에 그래도 좀 안 올라간 게 포스코홀딩스나 네. LG화학이나 뭐 이런 거 좀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덜 올라. 네네. 네.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회사가 아니라 2차 전지가 묻은 회사들. 음, 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뭐 SKC 같은 데도 있죠. 음, SKC는 최근에 좀 주가가 오르는 것 같긴 하던데, 음, 그러니까 그 본업이 더 산탄하고 좀 다른 약간 구산업의 본업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이 포함이 돼 있더라도 좀 그 주가가 덜 오르는 것 같긴 했었어요. 음. 근데 포스코홀딩스도 보면 아마 52주 최고가일걸요? 맞아요. 어제 엄청 올랐어요. 네, 그 무거운 주식이 막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언급한 두 종목이 에코프로 비엠이랑 포스코홀딩스였어요. 어,
그러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요즘 같은 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 책을 써 주셨잖아요. 네. 혹시 여기에서 참고할 만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 저도 책 쓰고 제가 무슨 내용 썼는지 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인제 저희 사전 인제 질문지랑 받고 쭉 보면서 봤는데 제 책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좀 놀랐어요. '아 내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다고?' 딱 첫 장에 챕터 1의 제목이 "이것은 과정이지 종말이 음.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지금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은행이 망하면 주식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은행이 망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시스템이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음. 아니 그러니까 서브프라임도 많은 사람들이 망했지만 주식 시장이나 자본주의 자체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거는 어떤 자본주의가 진화하기 위한 과정이지 우리의 재테크 인생이 끝나거나 우리의 어떤 자본주의가 끝나는 종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인제 피로가 누적되긴 하셨을 거예요. 2001년 6 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를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괴로운 분들이 많을 건데 어찌 됐든 이건 과정이고 종말은 아니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또 다른 메시지는 없을까요? 물린 종목들이 아직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새롭게 물린 종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릴 일을 안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뭐 그런 것들 외에 좀 장기적으로 물려 있는 종목이다. 근데 내가 그 기업을 공부를 했는데 그 사이에 산업 업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서 확실히 내가 좀 잘못 산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손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손절 부분을 좀 다들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한 번의 전량 매도는 딱 5 분만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다 털어내고 5분 동안 기분이 좋아요. 그러고 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을 고민하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좀 분할 매도를 하시면은 이래저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왜냐면 특히 인제 한 5 개월에서 6 개월 정도를 분할 매도하는 걸 권해 드리는데 5 개월에서 6 개월 사이에 시장이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도 운 좋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제 결국 손절을 하더라도 전량 매도해서 이게 뭔가 손실을 확정짓지 말고 반전의 씨앗을 쪼금이라도 거둬 들이는 방식으로 손절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손절할 때도 분할로. 네네. 예. 그러면요, 작가님께서 지금 1억 정도 현금이 있다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이 질문은 저희 뵐 때마다 항상 받지만 저는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목돈이 갑자기 생긴다고 하면은 그게 1억 이든 1,000만 원이든 한 번에 현금을 다 쓰는 거는 심리를 컨트롤하는 데 좋지 않은 것 같고 뭐 한 3대 7 정도 현금을 한 30% 남겨 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물린 종목들을 물타기를 하셔도 되고 근데 만약에 아예 새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뭘 골라도 잘못 골랐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냥 고르지 마시고 뭐 삼성전자가 됐든 어떤 믿을 만한 국가의 시총 1등 주식을 위주로 사시면 어떨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삼성전자만 70% 그냥 사 놓은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나이지리아나 뭐 그런 국가의 어떤 1등 주식들을 하나씩 사 둔다든지 뭐 그러면 좀 약간 분산 투자 효과도 있겠죠, 국가에 따라서.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종목을 뭘 고르든 현금을 한 30%를 놓고 쓰는 게 어떤 일회성으로 생긴 목돈을 활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주식 외에요, 네. 채권이나 금, 또 많이 오른 비트코인 이런 건 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산 배분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올 웨더 포트폴리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개인이 적용했을 때 얼마나 먹힐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업 공부만 하더라도 쫓아가기가 버겁거든요. 근데 뭐 채권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 건 더 어려울 것 같고, 비트코인은 경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간이 작아서 일단 코인 쪽은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고요. 근데 코인 쪽을 진지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 그 책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분들이 비트코인으로도 좀 수익을 잘 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작가님 혹시 뭐 지금까지 질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아까 제가 초기에 저희 첫 번째 질문에서 지금이 어렵고 힘든 장이라기보다는 어수선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어수선한 시기가 한두 번 찾아온 게 아니라서, 근데 그때마다 항상 벌어졌던 현상이 있었어요. 거시적으로 믿을 곳이 없는 그런 장세에 믿고 싶은 거에 수급이 다 몰려요. 쏠림 그래서 현상. 네, 어디를 믿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믿고 싶은 거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불황에는 성장주가 강하다,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성장주가 잘 해서도 있지만 사람들이 성장주 말고 믿고 싶은 게 없어서인 가능성도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은 관심 있는 사람들 자체가 없더라고요. 바이오 쪽도 그렇고, 바이오 쪽이 우리나라의 증시를 책임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좀 되게 유사한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쪽 산업에서 기댈 곳이 없었던 거예요. 믿을 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음, 이제 그게 그런 현상이 심화되게 되면은 그 산업이나 기업이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항상 그때쯤부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2차 전지가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올해 지금 3월까지 벌었던 만큼을 또 벌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절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모든 장세는 결국에는 일단락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벌었으면은 그게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바뀌는 상황이 와요. 이거는 2차 전지 회사가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서가 아니라 2차 전지로 배 터지게 먹은 사람들의 심리 때문이에요. 나는 이만큼이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제 이 수익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팔아 넘겨야 될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새로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주식을 떠맡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항상 이제 경계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트레이더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근데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생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서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꼭 그런 피해를 안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뭐 지금 살 현금이 없어가지고 힘들긴 하지만, 투자는 뭐 계속해서 제가 웅달책방뿐만 아니라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 거지만 감정 노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마음이 괴롭다는 거는 내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것도 있긴 있겠죠. 네, 뭐 내가 잘못한 것뿐만은 아니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귀중한 인사이트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의 여신욱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